누군가의 FM 무의미한 30분.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뭔가 습기로 가득 찬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요. 여름은 원래 이런 거였죠. 뜨거운 햇볕이라든지 아니면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라든지 이런 것들 이전에요. 피부로 느끼는 공기가 습하고 또 눅눅해서 마치 온 세상이 수증기로 뿌옇게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계절이에요. 유럽으로 가보면요, 유럽의 여름은 그렇게까지 눅눅하지가 않아서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다 보니 좀 그늘진 곳으로만 들어가도 한결 금방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일본의 특히 도쿄나 오사카 지역의 여름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한국보다는 훨씬 더 농도가 짙은 습기와 맞서 싸워야 되는, 싸우고 싶지 않아도 생존하려면 싸워야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근데 올여름은요, 이런 습기보다도 더욱더 신경 쓰이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래요. 끝난 줄 알았던, 거의 끝나가는 줄 알았던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더라고요. 깜짝 놀랐고요. 정말 눈 감았다 떴더니 갑자기 숫자가 자릿수가 바뀌어 있어서 인간이랑 얼마나 참 무기력한 존재인가라고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월급쟁이가 이거 힘들어요 라고 투정 부릴 계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걸 견뎌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로 그래요,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직격탄을 맞으신 분들이 계시고 그걸 견뎌내기 위해서 너무 오랫동안 가진 애를 다 쓰느라 진이 빠져버린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계속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고 밖에 못 나가더라도 화상회의라도 일을 해야 되는 처지인데요. 저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꼬박꼬박 누군가와 부대끼고 지지고 볶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저의 일상이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축복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제 누군가한테 더 힘내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것도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모두들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힘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말은 뭘까요? 그래요. 힘내세요 라는, 좀 더 하세요 라는 말보다는요, 잘 될 거라는 말, 정말 결국에는 잘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또 종국에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종국에는 잘 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다고 믿어야 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다시 찾아온 이 코시고 여러분과 함께요, 좀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방구석에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 오늘도 만들어 볼게요. 누군가의 무엇.
네, 오늘 누군가의 무엇 시간에는 어디 대놓고 자랑하기엔 조금 민망스러운 저의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저의 즐거움을 위한 것으로 무언가에 도전하여 그렇죠. 좌절을 맛보고 노력을 해서 조금씩 그 역경을 이겨내고 뭐 이런 과정을 즐기는 인간의 심리 뭐 그런 걸 자극하는 하나의 활동으로 저는 외국어를 공부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포부와 야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잘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우려고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거쳐온 외국어는 그래요. 한번 세볼까요? 제일 처음 만났던 건 당연히 영어였고 그 다음엔 독일어, 그 다음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다시 만나고 그리고 지금은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 중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필요에 의해서 영어로 된 뭐 컨텐츠를 듣거나 읽거나 하는 건 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중이고요. 유일하게 일본어는 그래요. 공부한 만큼의 보람을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어는 공부했던 노력에 비해서 좀 호사스러운 결과 호사스러운 능력치를 갖게 되어 있고 나머지 언어들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영어는 조금 특이해요. 영어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하고 싶지만 그래서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고 정말 마음도 많이 쏟았지만 결국 잘할 수 없는 언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 이유는 제가 게을러서입니다. 저는 어느 쪽이냐 하면은 가만히 앉아서 머리를 최대한으로 굴려서 손을 가장 적게 놀리는 방법을 궁리해서 일을 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함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도 좀 부족합니다. 수학 공식 같은 것도요, 열심히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요거 요렇게 유도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를 이해한 다음에 그때 생각해가면서 써먹는 타입. 그러니까 착한 학생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마음을 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한 언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실력이 빠르게 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센스가 없어요. 언어는 조금 감각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뭐 이도 저도 아닙니다. 제가 성실함이 부족해요. 그래서 언어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났던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제2 외국어로 만났어요. 고등학교 제2 외국어가 독일어였거든요. 톡 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어 전교 꼴등을 해본 사람입니다. 이것도 자랑은 아니죠. 근데 꼴등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요. 처음 독일어를 만났을 때 이것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영어하고 그냥 비슷한 언어일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물론 비슷한 것도 있지만 명사마다 성수가 따로 있고 단어의 발음을 내는 방법, 그렇죠. 언어의 발음을 하는 방법이 매우 틀리고 자기 소개를 하는 방법도 달라요. 영어는 my name is잖아요. 혹은 I am이거나 I am 누구, my name is 누구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나는 누구라고 해. 나는 누구라고 이름을 불리어.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다.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언어 공부라는 게 재미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잠깐 찰나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첫 시험을 보고 전교 꼴등을 한 다음에 곱게 마음을 접었죠. 정말 언어 쪽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이게 또 공교롭게 사람이 어찌어찌 흘러 가다 보면은 자꾸 외국어랑 만나게 되는 운명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였는데요.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뭔가 그래요. 같은 과 반. 그때 이제 뭔가 학군으로 이제 그 입학을 했었거든요. 저희 때는. 그래서 이제 각 과반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같은 과반에 있던 초반에 굉장히 친했던 애들이 다들 무슨 뭐 유행이라도 되는 듯이 중국어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어찌어찌 하다 보니 하다 보니 중국어를 수강하게 되었다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봤더니 수강 신청 변경 기간에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이제 그 드랍을 했는데 저만 그걸 놓치고서는 수업을 듣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재미있어요. 저는 또 대학에서 중국어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중국에서는 간체자를 쓰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게 상식이 없는 아이였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것도 새로운 충격이 됐던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한자. 하지만 분명히 한자라는 것은 상형 문자이고 뭔가 굉장히 깊은 뜻을 문자 구조 안에 한 글자를 쓰는 그 과정 안에 다 담고 있는 건데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가능한 거구나. 그래도 이걸로도 다 의사소통이 되는구나. 여전히 표의 문자인데, 표음 문자가 아니라 표의 문자인데도, 그래, 이렇게 간결한 간체자를 사용하는 중국은 여전히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데 문제가 없구나라는 새로운 충격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미묘하게, 정말 미묘하게 한국어랑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나중에 일본어까지 좀 익숙해지고 나니까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세 개를 같은 단어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역사적인 맥락을 조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의 단어를 중국어가 어떤 식으로 번역해서 들여왔고, 그게 또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 불리워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불리워지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시나 중국어의 그 벽을 넘지 못했어요. 중국어 1을, 정말 기초 중국어 1이죠. 이거를 정말 겨우겨우 C 플러스를 받고, 떼웠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는 고이고이 접어 제 마음속에 담아뒀어요. 이런 저조차도 할 수 있었던 언어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도 한자의 벽이 높죠. 그래서 지금도 쓰기를 컴퓨터 없이 손으로 쓰라고 하면은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듣고 말하고 읽고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된 수준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일본어를 공부한 것은 아니고, 초급 일본어 부분을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좀 됐었어요. 그 상황이라 함은 독일어를 제2 외국어로 도저히 칠 수 없었던 제가 수능 일본어 공부를 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3의 공부 능력이라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뇌를 어디까지 끌어다 쓸 수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전 정말로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의 뇌를 분석해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를 수 있을 정도만큼의 일본어를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공부했던 미천으로 어찌어찌 일본 음악도 듣게 되고, 영화도 보게 되고, 드라마도 보게 되고, 또 책이나 신문 기사도 읽을 일들이 학교 공부를 하면서 좀 생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일본어를 말하고 듣고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언어는요, 성실함의 문제가 맞는 게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언어하고의 접촉면이 넓어지고 접촉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제가 국어를 또 잘하지 않습니까? 일본어가 한국어하고 어순이 비슷하고 또 공유하고 있는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쉽게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실력이 늘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일본어를 그리고 어느 정도 잘할 수 있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제2 외국어를 공부하면은 외국어를 잘 할 수 있게 되면은 어떤 즐거움이 생기는지 또 확실하게 알게 됐던 계기도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실 1대1로 번역이 되는 그런 언어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를 그 언어로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면은 똑같은 노래 가사를 봐도 느끼는 게 달라져요. 번역되는 가사와 그 언어로서 그 가사를 이해했을 때 느껴지는 감동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한국어에는 없는 표현들이 있어요. 뭔가 하늘을 보면서 아와레다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그렇죠. 번역은 있을 텐데 제가 느끼는 감성으로는 뭔가 애틋하구나, 그립구나, 연한 색깔이구나, 고운 색깔이구나, 뭐 등등의 복잡 미묘한 게 다 섞여져 있는 기분이에요. 또 이제 일본어 하면 경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고치라노 카이샤데 츠토메 사세테 이타다이테 오리마스 라고 얘기하면은요, 물론 이건 비즈니스 일본어지만 네, 이쪽 회사에서 근무함을 받고 있습니다. 뭐 대충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근무한다라는 것 자체가 주변을 포함한 누군가들,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써 성립되는 어떤 고마운 일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이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공동체나 자기 주변의 존재가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곳에서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크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문화권이구나라는 거를 언어를 통해서 좀 실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2 외국어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이 되고 나서 저는 무모한 도전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도전들은 한 2개월씩 지속되다가 끝나곤 했어요. 스페인어도 그랬고요. 독일어도 그랬어요. 스페인어에 도전할 때는 아주 큰 포부가 있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또 스페인어는 전 세계에서 쓰이는 그 빈도수라든지 많잖아. 이 언어를 잘하게 되면 나의 성공 가도에도 분명히 좋은 영향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붙여서 시간과 돈을 투자했죠. 배우는 동안은 굉장히 즐거웠지만 역시나 성실함이 부족했던 저는 어느 순간 학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좌절 끝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독일어 같은 경우는요. 한번 배워봤기 때문에 뭐 전교 꼴등을 했다고는 하더라도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 하이데거를 원전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 라는 말도 안 되는 포부를 갖고 또 시작을 했죠. 이번에는 남과 비교하면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그렇죠. 휴대폰 어플로 도전을 했습니다. 아주 부푼 마음으로 6개월을 끊었어요. 하지만 한 1개월 하고도 열흘 정도 지나니 그 어플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어플로 공부하고 얼마 안 돼서 독일을 좀 다녀왔었는데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도 숫자 외워갔던 건 당시엔 조금 도움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프랑스어입니다. 아, 프랑스어. 프랑스어는요, 왜 공부하게 됐냐면요, 약간 조금 오기가 생겨서 스페인어에 지고 말았던 내 자신과 독일어에 지고 말았던 내 자신, 이번엔 다른 유럽어에 도전해서 꼭 성공해보고 말겠어라는 약간의 오기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 남은 게 프랑스어하고 이탈리아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프랑스어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프랑스 문화원이 개관을 하고 프랑스 어학 센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배우러 다니기는 쉽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했고요. 알고 보니 또 프랑스 문화원에서 하는 어학센터 말고도 알리앙스 프랑세즈라고 굉장히 전통이 있는 프랑스 정부의 후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프랑스 어학원이 또 전국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리앙스 프랑세즈하고 프랑스 문화원에서 하는 프랑스 어학센터하고를 좀 같이 번갈아 다니면서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번엔 6개월 넘게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독일어 같은 경우에도 그 괴테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그 독일 정부에서 후원을 하는 독일어 학습 그 프로그램, 그 독일 정부가 인정하는 독일 어학원 같은 것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어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프랑스도 바로 옆 나라고 또 워낙에 독일하고는 또 경쟁 관계, 라이벌 관계이다 보니까 그런 걸 아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프랑스어 공부하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원도 잘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설 교재들도 많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프랑스어를 공부하면서 다시금 느낀 재미는 역시나 기초회화 교재의 신박함입니다. 여러분, 영어 처음 배울 때 어떤 문장부터 배우셨어요? 하이 이런 것부터 배우셨나요? 원래부터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기초회화는 항상 만남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Contact. 1. Allô, Nicolas? Bonjour, c'est moi, Émilie. Ah, bonjour. Ça va? 여기선 전화를 ça va 하죠. bien. 1강의 첫 번째 다이얼로그인데, 안녕, 니콜라 하면서 인사를 해요.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 이러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어쩜 이렇게 기초회화 책들은 한결같이 예쁘고 귀여울까요? 근데 또 좀 프랑스라는 나라의 특징이 보이는 게 조금만 지나가면은요, 굉장히 뭐랄까, 격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우리나라 입장에서 격한 내용일 수도 있겠어요. 프랑스어 교재가 프랑스의 사회적인 그 배경이나 문화 같은 것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큰 할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제가 이제 완전 생 기초회화 부분이 끝나고 지금 이제 기초회화 1단계 정도의 그 교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교재에서 이제 영어로 따지면 Be-going to에 해당하는 시제를 배우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 갈 것이다. 나는 공부를 할 것이다. 나는 수잔을 만날 것이다. 뭐 이런 문장들로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다르더라고요. 내용이 이래요. 일단 제목부터가 그래요. 아기를 둘러싸고 라는 제목입니다. 그 단원 이름이 그래요. 그리고 배우게 되는 문장들이 이래요. 우리의 아기는 세상의 중심이 될 거야. 아니면은 아이를 낳게 되면 아드리아는 일을 계속할까? 글쎄, 세바스티안이 일을 그만두게 되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아드리안의 부모님이 이제 그 비고잉트 문장을 써서 이런 걸 걱정합니다. 그들의 아기는 누가 돌보지? 그들의 아기는 우리가 돌보게 될 거야. 아드리안과 세바스티안은 결혼을 할까? 아니,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문장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교재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2016년 통계 기준으로 58%의 신생아들은 혼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다. 뭐 이런 프랑스 사회에 대한 토막 지식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아이의 출생과 관련한 그리고 비고잉트 문장을 배울 때에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숫자 세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숫자를요, 평범하게 세다가 70 이후로는 이렇게 셉니다. 70이 60 더하기 10, 71은 60 더하기 11, 80은요, 4 곱하기 20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프랑스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숫자를 말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좀 더 익숙해지다 보면 이렇게 숫자를 세는 데에서 오게 되는 어떠한 특별한 사고방식도 알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겠죠? 그렇게 되면 또 여러분과 공유를 할게요. 자, 한참 수다를 떨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의 누군가의 무엇은 여기서 마무리 좀 하고요. 짧게라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좀 급하게 누군가의 취향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취향. 네, 오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급하게 들고 온 누군가의 취향은요. 저도 아직 끝까지 보지 못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한 편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This is Pop. 추천 목록에 이미 올라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팝 음악에 좀 빠져있던 기간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보실 수 있는 다큐멘터리 시리즈입니다. 각 편마다 감독이 달라서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도 볼만한 점이고요. 그냥 연대순으로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팝 음악을 훑어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1편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투맨을 중심으로 보는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걸친 아이돌 그룹의 역사는 아니고 특징 그런 것들. 2편 같은 경우에는 오토튠이라는 주제를 놓고 정말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있었죠.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토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술의 발전과 음악이라는 장르 안에서의 그 표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또 많이들 아시겠지만 아바의 고향 스웨덴은 어째서 이렇게까지 미국 팝 음악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또 우리나라로 치면 트로트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국악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컨트리 음악의 사회사 뭐 이런 것들도 즐겁게 공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추드립니다. 간만에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봤어요. 자, 이렇게 오늘의 누군가의 무엇까지 마무리하면서요. 무의미한 30분 마무리하겠습니다. 11번이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 다음 주에도 마음 나눠주세요. 누구였습니다.